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때 이 발언을 둘러싼 재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당시 발언은 허위가 아니라고 했던 이 대표 측, 이제는 허위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로 옮겨가는 모양새인데요. 재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족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2월 재판 일정을 한번 볼게요. 보면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위례 백현도 성남FC 재판이 매주 열리고 있고, 선거법 위반 재판은 격주로 금요일에 벌어지고 있고요. 위증교사 재판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1월부터는 매주 3차례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건 바로 이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가장 먼저 선고가 날 거다, 1심 선고가 날 거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 위증교사도 빨리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선거법 재판이 가장 먼저 재판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바로 이거죠. 허위사실 공표 성직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자, 이제 뭐 많이 하셔서 아시죠? 두 가지 공표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성남시장 때 본인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거와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이 두 가지 발언. 요거는요, 이제 심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요거 이제 심리 중인데, 여기가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짚어볼 대목은 바로 이 재판 관련된 건데, 왜 불이 붙고 왜 관심이 높아졌냐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새로운 논리로 또 모든 논리를 동원해서 맞서는 상황,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까?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제가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검찰은 보는 건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제가 다 들고 왔습니다. 2021년 10월 20일,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난 직후에, 하지만 경기도 지사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그 잠깐의 시기에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물어봐요.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요.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인하지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을 해서 한 일이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을 해야 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국토부가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요 발언이 검찰은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때 어떤 상황이 있는지 여러분 대충 이제 많이 보셔서 기억은 나시겠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이었어요. 당시에 그 성남시 자기 관할 안에 백현동에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이 기관이 당시 지방으로 다 이전 많이 보냈잖아요. 공공기관 이전.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로 이주가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 땅이 안 팔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 이 땅을 팔기 위해서 한국식품연구원은 계속해서 용도 변경, 안 팔리는 이유는 이게 개발이 안 되는 땅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변경,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계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그 정도가 4단계나 올려서 거기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정도에 완전히 풀어줘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왜 이렇게 갑자기 풀어줬느냐?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가 이걸 개발하게 됐는데, 거기에 누가 이 시기에 갔냐고 봤더니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이 아시아 디벨로퍼에 이 시점에 갔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승인해 준 거는
측근 김인섭 로비 때문 아니냐라고 검찰이 지금 의심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시아디벨로퍼는 이 백현동 아파트를 개발해서 1230억 원을 이익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성남시에 이익을 주지 않고 이런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줬다라고 해서 지금 배임 혐의로 또 다르게 이재명 대표는 검찰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봤더니 이 승인을 누가 해줬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렇게 사인까지 해준 문서까지 발견이 됐더라. 이거는 뭐 빼박 아니냐? 이렇게 이재명 당시에도 경기도지사가 이제 코너에 물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가 들고 나온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이 국정감사 때 이렇게 판례까지 들고 나와요. 뭐냐?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미묘한데, 당시에 국토부는요, 한국식품연구원 외에도 수도권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들에게 빨리 내려가라 라고 좀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할 때입니다. 그럼 빨리 내려보내려면 이 땅이 팔려야 되잖아요. 팔리기 위해서 여기처럼 용도 변경을 좀 해주세요라고 각 지자체에 보냅니다. 이게 협조 요청을. 자, 그러니까 국토부가 협조 요청을 보낸 것도 팩트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지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협조 요청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협박. 그리고 무조건 해야 한다. 왜? 이 특별법을 기반으로 국토부 장관은 뭔가 계획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이라는 거예요. 이거의 바탕으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협박을 했고, 그래서 자기가 용도를 변경해 준 거지 난 로비 받아서 한 게 아니다라는 지금 이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요 처음부터 자신 있었어요. 왜냐? 성남시가요 이 당시에 국토부에 물어본 문서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까 이 논란이 되는 43조 6항에 의해서 당신들이 지금 요구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반영해야 한다. 의무조항을 갖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국토부가 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 계획은 43조 6항 아니고요. 귀시면 성남시죠. 적이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뭐냐면 성남시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문서가 답변이 온 문서가 있습니다. 검찰은 아니래잖아요. 국토부가 아니래잖아. 이재명 지사는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거고 검찰은 그 협박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까지 이제 재판 전 상황이고, 그럼 재판 때 이재명 대표는 이 검찰의 논리를 깨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논리로 깨려고 접근하고 있는데 왜 불리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지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의 핵심은 뭡니까? 1번입니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용도 변경을 해준 건 국토부 협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여기가 이제 재판의 핵심 쟁점이에요.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왜? 지금 알아보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때 발언이 허위냐 아니냐를 지금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라는,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봐야죠. 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에 백현동 관련해서 이 배임 혐의로 검찰 출석하기 때도 검찰 진술서를 쓰는데 거기도 이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당시에도. 내가 용도 변경한 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 요구 때문이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국토부의 요구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선 때는 협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협박이 실제로 있었던 거를 이재명 대표가 제시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은 2번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협박이 있었다라는 걸 이재명 대표가 증명해내지 못하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해줬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야? 측근 로비 받아서 한 거 아니야? 라로 바로 이어지는 본안, 배임 혐의와도 직결되는 사안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협박이 있었다라는 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11월 24일 그러니까 지난달에 재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증인으로 나오냐면요. 당시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이 용도 변경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나와요. 자, 검찰이요.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검찰이 자신 있어 했었던 이유. 자, 성남시가 당시 국토부에 이거 의무사항이에요? 물어봤더니 아니다라고 했던 문서 있었다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요. 검찰이. 이 문서, 그러니까 12월에 국토부가 이 문서에 대해서 답을 보내온 거. 이거는 성남시가 반드시 용도 변경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는 뜻 맞습니까? 과장이. 맞습니다.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는 소문을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과장. 없습니다. 국토부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전화를 받거나 내용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용도 변경은 성남시장의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국토부에서 하라 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토부가 이 공문을 보내왔고 이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 보고를 했는데 이 시장이 보고를 받더니 별다른 말 없이 수긍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오후에 이 11월 24일 이 재판에서 오후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과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럼 이재명 대표는 협박이 있었다는 걸 지금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당시 정부에선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걸 수행하는 게 국토부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주무과장으로서 부담이 없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걸 꼭 하고 싶어 하는데 너는 그걸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은 없었니? 과장이요? 없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성남시장의 지시만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아니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일부인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 지자체가 협조를 안 하면 문제 아닙니까? 협조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과장이 아니 협조할 의무는 있죠.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아니 그 협조 요청이 당시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협조해달라는 그 협조 요청이 부당한 것도 아니고 관련 법률도 마련되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과장이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성남시에 있었던 과장은 나는 내 직속 사안관인 성남시장의 지시만 생각했던 거지 아니, 국토부랑 중앙정부가 이걸 어떻게 할지까지는 나는 생각을 안 해봤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의 핵심은 사실 1번, 2번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걸 지금 증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논리를 들고 오는데요. 판을 바꿉니다. 무슨 얘기냐. 이걸 들려와요. 이 논리를 들고 나와요. 국정감사 발언은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요. 자, 지금까지 핵심은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라는 이 대선 때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판을 바꾼 겁니다. 내가 이 발언이 허위더라도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 완전히 다른 판이에요. 그죠? 요거는 국토부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이 발언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논리에서 완전히 판을 바꿔서 이게 허위라도 그래도 난 처벌받지 않는 무슨 논리냐 무슨 논리를 들고 나왔냐면 국회 증언 감정법이라는 걸 들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요.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는다. 이 발언은 어디서 했어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피감기관으로서 증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 증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 그러니까
국회 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는 다른 불이익 처분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증 처벌만 받는 거지. 지금 이 발언으로 무슨 법에 지금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거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라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국정감사에서 위증 이 발언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만 처벌받는다. 이 논리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위증 외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검찰이요, 여기 또 맞대응 논리를 찾아냅니다. 자, 그래? 팍 판례를 찾아보는 거죠. 과거에 진짜 그랬나? 봤더니 국감에서 허위 진술을 했는데 다른 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던데 라는 그 사례를 찾아내는 거죠. 2017년에 한 교수가 국정감사장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가짜기술 특허를 만들어서 대학 교수로 임명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허위 사실인데 이게 위증이 아니라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허위 주장으로 인한 이 B의 명예를 훼손했다. 유죄를 꽝꽝꽝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 말고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위증하면 거짓말하면 당연히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검찰의 논리가 되는 거예요. 2021년 국회법 해설에서도 보면요. 국회 사무처가 발간한 거죠. 증언 감정 진술 내용에 형사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형사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를 지었을 때는 형사 책임은 져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은 뭐냐면 인사상 혹은 금전적 불이익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국회에서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도록 내가 국회에서 증언했는데 그게 인사상이나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으면 자유롭게 증언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법 조항이지 이렇게 다른 처벌을 막아주는 그 법 조항이 아니다라고 국회법에서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 좀 불리한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는 11월 달에 당시 성남시 과장이 나왔었고 12월 며칠 전이죠. 법정에는요. 당시 국토부 직원이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또 물어봅니다. 국토부에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반복해서 공문을 보내는 건 지금 계속해서 좀 협조를 요청하는 그 공문을 반복해서 보내는 건 협조를 넘어서서 압력이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 직원이 원래 회의를 개최하려면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메일이나 전화로 회의를 하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의하려면 그냥 공문은 원래부터 이렇게 자주 보내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협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요. 또 누가 나오냐면 지금 한국식품연구원을 이전시키고 거기에 지금 백현동 아파트를 지은 거잖아요. 당시에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담당자가 나와요. 검찰하고의 질문 내용입니다. 담당자가요. 저는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건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왜 이걸 이 사람한테 물어보냐면 당시에 한국식품연구원은 빨리 팔고 나가고 싶은 거죠. 빨리 팔고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국토부가 이들이 이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박까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검찰도. 근데 협박이 있었던 건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처음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자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 아까 그 백현동 아파트를 개발한 게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라고 했죠. 이 회장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용도 변경을 해보겠다고 제안했습니까? 그랬더니 담당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 인적 네트워크 상대방이 누굽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용도 변경을 해준 게 이재명 대표 말대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측근 로비 때문이었다라는 거를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검찰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이 아시아 디벨로퍼에게 땅을 팔고 개발권을 이제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 관계를 잘 아는 거죠. 그랬더니 당시에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용도 변경을 해보겠다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자, 검찰은요, 그 인적 네트워크로 이 측근 김인섭 씨를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인적 네트워크 상대방이 누굽니까 했더니 당시에는 전혀 몰랐는데, 본인이 몰랐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그런가 보다 합니다. 현재까지 진실 여부는 모르지만 김인섭 선생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봤습니다. 김인섭, 이재명 성남시장의 당시 측근이죠. 검찰이 물어봐요. 그러면 실제로 용도 변경이 된 건 정바울의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했습니까? 증인이 얘기하죠. 정바울의 인적 네트워크가 가동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도 뭔가 인적 네트워크가 가동해서 용도가 변경됐다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점점 이재명 대표가 좀 불리하게 지금 흘러가잖아요. 그랬더니요. 네 번째 논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국정감사 발언은 대선과 무관하다. 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들고 나온 논리예요. 뭐냐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그냥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당선되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그럼 여기서 당선이라는 건 뭐예요? 대통령이죠. 대선. 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그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게 이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어디서 발언을 했죠?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을 했죠.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뭐였습니까? 여기 써 있습니까? 경기도지사였습니다. 나는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발언한 게 아니라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발언한 거다. 당선될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그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라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겁니다. 네, 이 재판 오묘하죠. 검찰도 반박을 해야죠. 검찰도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반박하냐면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자 보십시오. 당시에 국정감사가요. 2021년 10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미 이재명 대표는요.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이 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겸 민주당 대선 후보예요. 자, 대통령 선거가요.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대선과 무관하다고요? 당시 상황을 볼까요? 당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이 터진 그걸로 상당히 곤혹을 치르던 상황이었고 근데 대장동에 이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 어려움에 처한 상황. 이거를 끊어내야만 본인 대선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는 누구나 아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은 싹 잊어버리고 경기도지사 국정감사로만 이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라면서 이 사람의 인터뷰를 들고 나옵니다. 검찰이요. 누구?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 MBN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당시에요. 송영길 대표는요. 요거 국정감사 하지 말자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그러니까 이미 대선 후보 됐다 그랬잖아요. 바로 경기도지사직을 사퇴를 하면 국정감사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 국정감사를 본인이 떳떳하니까 내가 받겠다. 그래서 이 국정감사 이후에 내가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를 계속 말리던 상황이에요.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이재명 후보님께서 너무 자신 있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전 답답한데 자 언론에서 편집되지 않는 생방송 그대로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를 꼭 놓치고 싶지 않다. 누가 이 얘기를 했다고요?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래서 본인이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한다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 이거 당시에 생중계됐거든요. 워낙 관심이 큰 상황이니까. 경기도지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거 봐라. 누구나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 국정감사는 진짜 경기도지사로서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로 생각하고 본인들도 나갔던 거다. 이제 와서 무슨 대선 당선될 목적이 아니냐고 얘기하는 건 궤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재판이요 거의 지금 결말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금 순간인 거지요. 핵심 쟁점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검찰은요, 일단 검찰 논리는요, 국토부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당시에 없었다.
그 용도 변경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정을 했고 그럼 왜 용도 변경을 해줬냐? 측근 로비 때문 아니냐 의심이 된다. 국정감사 발언은 선거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대선과도 직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 협박 있었고 용도 변경은 그래서 국토부 때문이고 국정감사 발언은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대선과도 무관하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정황만으로도 한번 해볼 만한 겁니다. 왜냐? 자, 협박. 사실은요. 상당히 주관적인 단어입니다. 그죠? 협박을 하는 사람은 협박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협박을 받는 사람이 나는 협박으로 느꼈어라고 하면 사실 협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의 기억은 오래된 과거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 기억의 불명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협박으로 내가 주관적으로 느꼈던 것 같은데 그건 내 느낌 아니냐라는 거죠.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느 정도 협박으로 느낄 만한 정황만 나오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할 말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황이 지금 딱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 진행 상황인 걸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만약에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발언만으로 나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처벌받으면 다음 대선에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죄를 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논리를 다 던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또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재판이 지금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지금 크리스마스 연말 맞아서 2주간 재판은 쉬거든요. 그동안 또 이재명 대표 측도 상당히 또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올지 이 논리를 더 강화할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 결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있거나 혹은 1심 판결에서 이 치열한 맞붙는 속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나오면 제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